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일단 다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내용은 중국 경제의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인데요. 잠깐만 여기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중국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중국 소비시장의 트렌드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한국 기업들이 변화하는 중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은 1978년 중국 11기 삼중전에서 계획 개방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약 30년간 이어옵니다. 당시 78년에 등소평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 외교적으로는 도강양회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대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많은 세계 각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티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강양회 항상 겸손하게 항상 협력하는 마음으로 항상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런 외교 정책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100년 동안 생산력 발전에만 매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은 중국의 최대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78년부터 했으니까 100년이면 2078년이 돼요. 그런데 현재 중국은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는 거는 영국 CBR 싱크탱크에서 매년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2028년이면 미국 GDP를 초과하는 거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2032년이었는데요. 올해는 2028년에 중국 GDP가 미국을 초월하면서 확실한 거는 2030년 이후로는 중국이 세계 GDP 1위 국가가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언제 정도를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로 생각했냐를 보면은 약 2050년 이후인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생산력 발전에만 매진해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GDP 규모로는 사실상 지금 세계 1위 국가가 2028년 이후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GDP 규모는 굉장히 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억이라는 인구로 나눈 우리가 말하는 1인당 GDP거든요. 1인당 GDP가 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역에서는 규모가 다 세계 각국에 절대적 우세를 취하지만 14억으로 나눈 1인당 값들은 다 작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1인당 GDP인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는 여기 0이라고 시작된 이 시점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입니다. 2020년이고 여기 15년 이후면 2035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노멀하게 별로 평범하게 발전할 경우에는 2030년에 1인당 GDP가 25,000달러인 중동 소득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생각했던 대로 잘 가게 되면 사실은 3만 달러 좀 안 되는 굉장히 선진국 수준의 소득 수준으로 가는 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이 시점은 2000년도예요. 그러면 15년 이후면 이게 2015년인데요. 한국의 2015년 수준으로 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약 16% 되고요. 미국은 24%입니다. 유럽은 21% 정도 되고요. 네, 2025년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8%, 그리고 미국은 21%, 유럽은 19%. 그래서 삼강국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경제 체제가 되는 거는 경제 규모가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그 생산 능력은 여기에 나오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4조 달러입니다. 4조. 4조 달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조 달러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고요. 독일은 8천억 달러, 8,400억 달러 되고 한국은 4,500억 달러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현재 세계 최강 제조 대국입니다. 제조 대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이 멈추면 전 세계는 거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세계에서 최대 제조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탈중국화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최근에 그 무역 대표죠, 캐서린 타이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자기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탈중국화보다도 리커플링,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아니라 영어로 RE, 리커플링을 더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다시 점검을 해서 어떤 면에서 더 커플링을 강화하고 또 어떤 면에서 경쟁하고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재조정한다. 그래서 이번 기자 발표를 보면은 리커플링을 얘기하는 거 봐서는 트럼프 정부 때 디커플링에 비해서 굉장히 좀 커플링 쪽에 포커스가 맞췄다는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는 디커플링이 될 거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는 거의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거는 좀 현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약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시장 측면에서 보면 세계 시장은 사실 미국이 역할을 했어요. 미국은 소비주도 국가로서, 세계 유일의 소비주도 국가로서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을 사주는 이런 시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주로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에서의 시장 역할보다는 오히려 상품을 공급하는 수출 국가로서 이미지가 더 강하고요. 소비 시장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 보면은 소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수익 규모로 봤을 때는 10% 넘습니다. 매년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13% 넘습니다. 13% 넘고요. 1위 수출 국가가 여기서 보면은 미국입니다. 미국하고 유럽이고요. 일본입니다. 한국은 5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외 무역 관계에 있어서 5위 한국은 수출 국가가 됩니다. 근데 수입 국가 순위로 보면은 중국은 주로 어디에서 수입해 오냐면 유럽입니다. 유럽이고요. 그리고 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중국의 제2위 수입 국가입니다. 제5위 수출 국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한국, 일본,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경제 관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특히 한국하고 일본과의 아시아에서의 무역 관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과거 5천년 역사에서 증명했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정학적 운명입니다. 우리가 한반도가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관계는 역사, 현재, 미래도 똑같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 이외의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어떻게 좀 더 온건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갖고 갈지가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글로벌 국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 위의 그림을 보면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금 공급망을 미국 내에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은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북미에서의 하나의 공급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이미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USMCA라고 해서 US 미국이죠. M은 멕시코입니다. CA는 캐나다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이 하나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 협정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리는 그림은 북미에서 단독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예요. 여기 아세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거는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 중국, 대만과 한국,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이쪽 안에다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 이런 기술 선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자체의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미국이 하고 유럽이 기술적으로 중국을 경쟁 국가로 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적어도 아시아에서 단독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는 그림은 기술 선도 국가로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사실은 이 기술 국가 쪽에 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 수입 국가가 아니라 기술 수출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쌍순환이라고 해서 사실은 외순환 쪽에서 주로 기술 업그레이드, 제조업 업그레이드, 기술 수출 국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단독적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기술 선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안 국가들, 여기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해서 아시안 국가들은 글로벌 이 밸류체인에서 좀 낮은 단계의 제조업 생태계를 갖고 가고 그리고 중국은 과거에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수입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시장 역할도 하는 시장 역할 그래서 그게 국내 대순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장을 국내 소비 시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쌍순환이라는 것이 국내 대순환 그리고 외순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순환의 기술 선도 국가로서의 질적 발전을 하고 또 소비 주도 국가로 가면서 대외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그리고 공기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침해 산업은 아세안 쪽으로 사실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일 원하는 협력 파트너가 유럽이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시아의 미래 발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확실하게 여기에 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지금 새로 올라왔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사실은 좀 사실은 일본에서 친중파입니다. 근데 이번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반중 언론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베로부터 그리고 스가 총리까지 거의 이쪽에 자기네 이해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쪽으로 가는 전략을 많이 펼쳤고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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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여야 되나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리는 그림은 한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해서 미래 4차 산업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략적인 방향이고요.
좀 기대를 하는데요. 내년에 새로운 대선이 있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어쨌든 글로벌 앞으로 무역 관계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하나가 이미 발효가 됐고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RCEP이라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 작년 말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RCEP 안에서는 아시안 국가들이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CEP이라는 이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지금 세 국가가 동북아 세 국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쌍방 FTA 아니더라도 RCEP 하에서는 이 세 국가가 협력 체제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CPTPP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CPTPP는 사실상 미국이 있을 땐 TPP였다가 미국이 빠지면서 호주, 일본 주도로 CPTPP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발효가 됐고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CPTPP에 들어가면 중국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자유무역 조항이 미국이 강하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지금 들어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중국은 미국하고 지금 전략이 다른 것이 뭐냐면 미국은 자체 미국이 first, 그러니까 American first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국이 우선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자주의예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 기술적으로 유럽이나 또 일본, 한국 이런 나라에 많은 것을 또 사실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양국 관계가 나빠지고 좋음에 따라서 이런 무역 관계 불확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그게 다자주의거든요. 그래서 다자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은 다자주의 체제에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자주의 체제가 다 들어가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양국 관계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경제 관계가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장 강조하는 게 다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RCEP, CPTPP 등등 이런 최대한 무역 협정에 많이 들어가서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이런 무역의 불확성을 줄이려고 해요. 사실 한국도 비슷한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한국도 이런 다자주의에 다 들어가게 되면 뭐 중국과의 관계에 좋고 나쁘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관계 좋고 나쁘에 따라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CPTPP를 포함해서 많은 무역 협정에 왜냐면 한국은 수출에만 무조건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보다 훨씬 더 필요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자주의로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지금 쌍순환이라고 해서요. 그 외순환, 여기는 기술 선도 국가가 되겠다라는 제조업 업그레이드, 제조 강국 되겠다라는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대순환은 소비 주도형 국가로 되는데요. 이거는 미국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은 소비 주도형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근데 정말 소비만 하는 국가입니다. 제조는 다 해외로 나가 버렸어요. 근데 중국은 미국의 이런 경험을 참고로 해서 중국이 말하는 소비 주도형 국가는 미국이 말하는 미국처럼 현재 미국처럼 제조업이 다 해외로 빠지고,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다 해외로 빠지고, 미국 국내에는 금융업과 월가의 금융 자본과 그리고 군사 자본, 사실 제조업은 텅텅 빈. 그래서 미국의 블루칼라들이 결국은 양극화, 1%대 99%의 이런 빈부격차가 만들어진 상황을 중국에서는 굉장히 실패 경험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이 강조하는 소비 주도형 국가는 뭐냐면 여기 소비 주도형 국가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 업그레이드는 우선은 산업 업그레이드에서 만들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앞으로 소비를 하게 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중국 국내 주도 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중국의 메인 주도 산업으로 키우고, 그럼 중국의 노동자들이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 일을 해야 높은 연봉을 받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
사실은 소비 확산이 되고 소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중국식 국내 대순환 경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이런 텅텅 빈 제조업 생태계가 중국에서는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중국 노동자가 9억 명이 있습니다. 9억 명이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금융자본만 남고, 그리고 대부분 또 미국은 또 기축통화잖아요. 또 그런 구조가 가능하죠. 근데 중국은 또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습니다. 미국식 구조는 소비 주도형 국가의 모델은. 그래서 중국의 소비 주도형 모델은 제조 산업 업그레이드를 앞세운 그런 소비 주도형 국가로 가겠다라는 게 중국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강조하는 거는 미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5G, 6G에서 중국은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AI 기술이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4차 산업에서 AI는 미국 특허의 4배, 5배 넘는 특허를 갖고 있고요. 핵심 기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미국을 이미 넘어섰어요. 빅데이터 이런 영역에서.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발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소비 시대를 중국에 선도하겠다. 사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소비 시대가 10년 전부터 만들어졌어요. 이게 한국 분들은 이제야 와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K뱅크 하는데 중국은 10년 전에 다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 비해서 한 10년 늦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사실 옛날에 그 한국이 ICT가 먼저 가던 이런 시대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간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은 지금 크게 전략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소비 시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스마트 도시. 여기 지금 제가 보시면 신형 도시화. 제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왜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화면이 지금 되게 어두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잠깐 와서 글씨 보고 다시 가겠습니다. 신형 도시화 그리고 신형 인프라라고 해서 스마트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거의 사람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져도 사실은 사람 간의 접촉이 없어도 도시가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확대, 지금 전 중국의 33개 성시에서 이런 스마트 도시화 구축 작업이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면은 디지털 소비 시대, 디지털 경제 등등이 하나의 중국 경제 체제를 주로 이루면서 쌍순환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네, 이번에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요즘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단어가 공동부유라는 단어입니다. 공동부유라는 단어는 제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부유는 뭐냐면 중산층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빈부격차가 미국 못지않게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고 또 엄청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90%를 갖고 있고요. 90%가 전체 자산의 10%밖에 안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중국입니다. 중국은 월 소득이 우리 원화로 17만 원, 그러니까 17만 원, 월 소득이 17만 원, 원화로 17만 원 되는 인구가 6억 명이나 됩니다. 6억 명.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1,000위안인데요. 1,000위안으로 중국에서는 월세를 받고 한 달 동안 살 수가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인구가 6억 명이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데이터가 아니고요. 리커창 총리가 2019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대신에 또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 넘는 인구가 지금 3억 명, 그리고 25,000달러 넘는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또 한국 인구 2배가 되는 1인당 소득이 25,000달러 넘는 인구 역시 또 1억 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말하는 이 공동부유는 뭐냐면 이제
시진핑이 10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강 사회를 실현했다고 올해 7월에 이미 선포를 했어요. 소강 사회라는 거는 등소평이 말하는 3단계 발전 전략에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등소평이 78년에 계획 가병하면서 80년대에 앞으로 중국이 발전 3단계 전략을 제시를 했어요. 1단계가 뭐냐면 중국말로 원보, 제재 원보, 그러니까 배고픈 걸 해결하자. 이게 첫 번째 발전 단계였고요. 그래서 선불원을 제시합니다. 선불원을 잘 살 수 있는 사람 먼저 잘 살아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먹고 살아라. 흑묘, 백묘 이론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사실 자본주의 많은 시장 경쟁 요소를 도입하면서 고속으로 성장해왔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헌법에 적습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래서 빈부격차를 허용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어요. 그러면서 중국도 엄청난 빈부격차 결과물이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지금 상황이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소비 주도형 국가로 갈 수도 없고 사회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공산당의 이 영도를 공산당의 정당 입지를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지금 서강사회 2단계 실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단계를 가자. 3단계가 뭐냐면 등소평이 말한 3단계가 2035년에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거예요. 2035년에. 그게 중국식 표현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는 공동부유로 가겠다. 그런 말은 뭐냐면 중산층을 많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아주 어려운 사람을 아주 적은 인구 있고 대부분 사람은 다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제 구조를 가겠다라는 게 공동부유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며 과거에는 흑묘, 백묘 이론이라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은 먼저 잘 살아라. 그러니까 선불론이었지만 지금 공동부유 단계에 와서는 흑묘, 백묘든 쥐를 잡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허용한 쥐들만 내가 허용한 고양이와 허용한 쥐만 잡아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제는 검은 고양이는 안 되고 하얀 고양이만 쥐를 잡아라. 그리고 아무 쥐나 잡으면 안 되고 내가 잡아라는 쥐만 잡아라. 이런 표현이 지금의 공동부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문장이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극화해서고요. 그를 위한 소득 재분배 그리고 제도적 구축 이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 2035년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하냐를 이렇게 지금 정책을 계속 내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3차 분배를 강조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3차 분배라는 건 뭐냐면 1차 분배라는 거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게 1차 분배입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주주 배당소득, 그렇죠? 자본가들은 배당소득을 받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소득을 받고 이거는 1차 분배입니다. 자, 1차 분배하고 2차 분배가 뭐냐면 정부에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법인세를 받고 개인한테는 소득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받은 세금을 다시 분배하는 거죠. 못 사는 지역에는 세금을 통해서 세금 이전을 해줘서 좀 여유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세금 걷어들여서 다시 분배하는 과정이 2차 분배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많은 세제 정책을 개선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세가 없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부동산세를 도입하고요. 소비세 도입 그리고 상속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부자들이 천국이에요. 부동산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고 그야말로 부자들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부동산세가 없으니까 중국은 한 사람이 집을 열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 채 이상을 갖고 있는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소비세 도입하고 상속세 도입하겠다. 그리고 증권시장에서는 자본소득세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자본양도세.
한국도 2023년부터는 자본 양도세를 도입합니다.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이제는 세금을 내야 돼요. 중국도 지금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차 분배인데요. 3차 분배는 여기 지금 적어주신 대로 기부 문화 확산입니다. 그리고 세금 우대 정책 등등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사회에 같이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이런 문화를 확산해라.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성장, 각 성의 성장, 서기, 당서기, 그리고 연예인, 그리고 기업들 지금 너도 나도 기부를 얼마 하겠다 막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0억 위안을 하겠다 이미 지금 발표를 했고요. 여기 핀도더라고 황정이라는 창업자가 있습니다. 핀도더는 알리바바를 막 지금 추격할 정도로 급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 기업이에요. 공동구매 플랫폼 기업입니다. 핀도더라고. 이 기업의 오너는 내년에 2022년 총이익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이런 지금 선언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 환원을 사회적 책임감 이런 걸 많이 생각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 페이지를 제가 요약해드리면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까?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앞에 이 내용하고 결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앞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돈 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는 공동부유로 가기 위해서는 소비 업그레이드로 가야 되는 거 중산층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비 업그레이드로 가야 되니까 그게 아까 말하는 산업의 업그레이드, 기술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는 기술이 있는 자가 부자가 될 것이고 기술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린, 요즘에 친환경이잖아요. 시진핑이 2030년에 탄 배출을 정상을 찍은 다음에 계속 줄여가서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이 엄청 큰 이슈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이 있는 자가 기술이 있는 기업 앞으로 성공할 거고 그리고 친환경 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는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기업들이 해야 되고 우리 개개인도 그린에 맞는 생활 소비를 해야 앞으로 중국에서 성공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ESG입니다. ESG의 E가 친환경인데요. 여기에서는 S와 G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S는 사회적 책임이고요. G는 governance입니다. 지배구조. 그래서 기업의 지배구조, 국가 지배구조,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갖춘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헝다 사례가 터졌죠. 그러면 갈 수 있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중국이 가고자 하는 큰 그림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슈는 뭐냐면 갈 수 있냐예요. 갈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를 말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1시간 내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정적인 얘기는 자세히 풀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제의 가장 큰 암적인 존재, 우리가 암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암적인 존재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부동산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그 나라 경제는 파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은 모든 경제가 부동산 경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가 부동산 경제를 둘러싸고 사회의 모든 지방정부, 공무원, 기업, 개인 이 경제 플레이들이 모든 부가 파이낸싱 그러니까 개인의 부와 기업의 부와
지방 정부의 부와 국가의 부가 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키고 잉여 생태 관계를 만들어 가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중국 경제의 GDP를 저는 늘 시멘트 GD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풀면 또 되게 길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동산 경제 경착륙은 중국 경제 경착륙이고, 부동산 경제는 현재 중국 GDP의 30%, 29% 정도입니다. 30%로 말하면 되고요. 또 부동산 경제 때문에 같이 가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거의 4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 파산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중국 경제 위기 도화선이 될까는 지금 촉각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파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의 대응을 말씀드릴 건데 내용이 많아서 몇 개만 말씀드리고 3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인류 사회가 지금 걸어온 그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은 수렵 사회, 그리고 농경 사회, 그리고 산업 사회, 여기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죠. 산업 기술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보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회가 정보 사회예요. ICT 기술 중심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 될까? 이것이 우리가 숙제인데요. 표현이 아직 합당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스마트 디지털 사회라고 했는데요. 디지털 융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보 사회와 어떻게 다르냐, 무슨 차이냐, 단어 하나로 말하면 스마트 디지털 융합 사회에서 개개인이 브랜드 되는 사회예요. 개개인이 브랜드 되는 사회고요. 개개인을 위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고, 개개인이 각자 자기 개성에 맞는 상품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개개인을 위해서 상품을 생산을 해야 되고 공급해야 되려면 그 개개인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 개개인에 맞춰 금융상품을 설계하든지 제품을 공급하든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개개인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1억 장을 티셔츠를 생산해서 가성비 맞게 생산을 해서 많이 팔수록 조금 마진을 작게 해서 많이 팔수록 많이 버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저한테 안유아라는 사람한테 티셔츠 한 장을 공급해도 기업이 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안유화만의 티셔츠를 만들려면 나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기업이 첫째. 두 번째, 한 사람한테 팔고도 이익을 남기려면 사람이 최소화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인력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모든 걸 사람이 없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다 기계입니다. 그래서 안유화란 데이터의 수집부터 시작해서 처리, 맞춤형 설계, 공급,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간의 갭을 최소화하며 이루어지는 게 미래 사회의 핵심 공급 생태계가 될 겁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사회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이게 경제 GDP 경제 우리가 매년마다 새롭게 만드는 부가가치를 GDP로 표현하잖아요. GDP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경제 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50년 하나의 경제 주기가 될 수 있고 10년 하나의 경제 주기가 있고 또 짧게는 1, 2년 이런 경제 주기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런 큰 시대에서 변화가 올 때는 우리가 20년에서 50년이 경제 주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석유화학공업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이 세계 주도 산업이 되면서 글로벌 세계 최대 석유화학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물 중심의 산업 경제, 우리가 한국이 경험했던 한강 기적, 기러기 펜대 이론,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론이 다 이때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정보 사회에 들어와서는 누가 핵심 경쟁력이냐? 정보를 가진 자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글이라든가, 그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다 정보를 가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지식경제가 핵심 우리가 경제 행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정보 기술을 가진 자가 위너가 돼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는 팽이라고 있으면 중국에는 BAT제 그리고 콘텐츠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갔고요. 그게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제가 무너지는 게 지금입니다. 왜? 이제 시대가 또 크게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인간이 천천히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흐름을 빨리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지금 우리 하나의 밑에 저점이 있고 새로운 큰 성장이 앞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가는 게 뭔지를 읽어야 되고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이 뭔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을 갖고 가는 국가가 미래 선도 국가가 됐고 그런 기업이 미래 선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게 되냐? 핵심이 우리가 모든 것이 만물이 연결되는 사회예요. 핵심이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건이 연결되고 물건과 물건이 연결되고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는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스마트 디지털 융합 시대의 주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갖고 가는 기업과 그런 기술을 장착한 인간, 사람이 미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기업이 많은 국가가 미래 선도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를 치고 갈 것인가가 미국, 중국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대적 변화가 올 때마다 글로벌 1등부터 10등 기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5, 60년대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자동차가 신흥산업이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 메타버스라든가 그리고 자율자동차, 무인,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사실 50년대 말 60년대 초는 자동차 산업, 석유자동차였잖아요. 이머징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글로벌 기업들이 나옵니다.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 이런 세계적 기업이 그때 신성장 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업이 돼요. 그러다가 60, 70년대는 석유화학 산업이 메인 주도 산업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업이 폭발적으로 커질 때예요. 그래서 케미칼, 듀폰, 다우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베이붐 시대 7, 80년대 소비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 그리고 P&G 이런 세계적 기업들이 또 세계 제일 큰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8, 90년대 들어와서는 정보화 사회의 초창기에 들어오면서 전자 컴퓨터 산업이 이머징 산업으로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죠? 그리고 모토로라 당시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IT 버블이 터집니다. 앞에서 이게 버블이 터지면서 돈이 풀려 나오면서 부동산에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미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부동산이 버블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2010년 이후로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2009년에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계가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갔죠. 그래서 구글, 그렇죠? 아마존, 페이스북, 그렇죠? 우리가 팽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넷플릭스, 그렇죠? 이런 기업들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중국을 선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시대 변화가 오고 메인 주도 산업 변화할 때 세계적 기업들이 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10년 이전과 10년 이후에 세계 1등부터 10등 기업이 산업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석유, 화학 이런 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ICT 기업이 세계 10등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반이 ICT 기업이에요. 그게 여기다 옆에다 오른쪽에 우리가 표를 더 그리면 10년 후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게 지금 핵심 숙제입니다. 과제고요. 각 나라에서 한국 앞으로 10년 이후에 세계 1등부터 10등 내에 한국 기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아무리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하지만 1등부터 10등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이후에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미래 선도 산업을 먼저 가서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래 선도 산업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여기 지금 ICT 산업이 50% 차지했는데 10년 후에는 뭐가 50% 차지할까요? 지금 여기 1등부터 10등에 있는 기업이 몇 개 살아남을까요? 기업은 늘 멸망합니다. 기업이란 거는 없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업이에요. 근데 왜 없어질까? 없어지는 기업은 왜 없어질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기업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늘 쓰거든요. 그러면 1등부터 10등이 들어와도 제가 이거 두 개만 갖고 왔지 과거 100년에 10년 이걸 보여주면은 기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뭐가 될까? 한국 기업은 들어갈 수 있을까가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미래 10년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100% 이 섹터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우리가 4차 산업기술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표현을 정확성을 떠나서 어쨌든 이런 산업이 될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드론, 무인자동차, 인공지능과 로봇, 3D 기술, 블록체인 등 이외 이런 기술이 될 거예요. 이런 산업들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미래 10대 기업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산업이 이 섹터에 와 있을 거고요. 100% 그 안에 중국 기업이 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또 이런 산업 이외에 플러스 어떤 면에서 좀 더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냐? 키워드가 건강 중국, 문화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돈만 많으면 그냥 땡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갔더니 깜짝 놀란 게 뭐냐?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리치맨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나 내가 리치맨 하면 돈만 있으면 끝. 근데 중국도 똑같았어요. 돈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는 중국은 규모로 커왔고 기업들도 질보다는 규모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마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두 번째 마윈이 되냐? 중국은 여기 데이터를 일단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 인구가 2.5억 명입니다. 이미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60세 이상 인구가. 그래서 고령화 국가에 가장 많이 먼저 진입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윈이 앞으로 누가 중국 사람을 건강하게 오래 재밌게 살게 하는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걸 번역하면 건강한 중국, 문화 중국이 아름다운 문화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다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 문화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엔터, 교육, 스포츠, 신재생 에너지, 신재료, 환경 이거는 건강한 삶을 위한 외적 환경 조건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계, 의료산업, 바이오기술, 생명과학, 제약산업, 인터넷의료, 건강미역, 양로, 농업은 친환경 농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앞으로
중국의 방대한 그 시장 규모를 내세워서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면서 세계적 기업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이제는 브랜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을 가진 자가 잘 살게 돼 있어요. 여기 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되게 중요한 님인데요. 우리 이제 개인도 그래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이제는 기술이 있는 자가 부자가 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왔어요. 이제는 IP 하나로 내가 글로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나의 머릿속에는 아이디어 하나가 나를 그 순간 글로벌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인들, IP 있는 자들, 기술이 있는 자들이 세계적 부자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규모가 큰 게 중요하지 않다란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과거에는 산업 경제이기 때문에 규모가 중요했어요. 우선 규모를 만들 수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규모를 만들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본이 있는 자가 세계적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 위너가 된 거예요. 왜? 자본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자본이 동원 능력이 제일 강하고, 자본가가 많고, 월가 자본은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 부자죠. 근데 앞으로는 규모보다도 우선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IP 있는 자가 그 즉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이 특히 그걸 지금 선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기술 선도 국가, 기술이 모든 걸 하고 기술한테 모든 걸 프라이스 주는 이런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고, 북경 거래소가 만들어졌어요. 상해하고 심천에만 자본시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경 거래소를 만든 이유가 IP 하나로 그냥 상장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이 기술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정책과 인프라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중국에서 지금 제3차 부의 창조 시대가 열리는데 첫 번째는 누가 부자가 됐냐. 제가 사실 이 페이지 하나를 하루 동안 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페이지는 한 페이지지만 중국 경제를 과거 40년을 이 한 페이지로 제가, 여기 GDP의 발전, GDP 성장률 패턴입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이 GDP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중국의 40년 발전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풀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여기 그 92년 이전에는 누가 부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완전한, 지금 북한처럼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갑자기 시장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체제의 제일 앞에 있던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그게 국유기업의 공장장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CEO들. 그때 당시에 먼저 이렇게 개발하면서 제도의 선도 효과를 먼저 본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최근까지인데요. 최근까지인데 누구냐? 산업의 규모 확산에 따른 이런 규모의 경제가, 중국은 머릿수로 하잖아요. 중국은 규모가 크잖아요. 중국은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회사 출근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리고 교수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냥 내가 비즈니스만 만들면 성공했어요. 왜? 기본 규모가 따라주기 때문에 2, 3년이면, 창업해서 2, 3년이면 손익분기점을 맞추거든요. 한국은 불가능합니다. 2, 3년에 손익분기점을 만들 수가 없는데 중국은 가능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중국 기업들이 다 성공해 왔어요. 그래서 누가 부자냐? 그냥 창업한 자가 거의 다 성공해서 실패라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규모 경제에 따라서, 그리고 용감한 자가 부자가 됐어요. 그냥 용감한 자가.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로 부자가 되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할게요. 사실 이게 그 파트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할게요. 과거에 누가 부자였냐? 미래 30년 누가 위너가 될 거냐? 이런 질문인데요. 과거 30년은
중국에 지금까지 과거 30년은 누가 부자였냐? 먹고 거주하고 다니는 것에 투자한 사람이 부자였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와하 이 우유예요, 우유. 이거 안 먹고 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의 14억 인구잖아요. 저 와하를 안 먹고 성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가장 큰 한국의 대상 그룹처럼 훨씬 더 크죠. 재벌이죠. 중칭호라는 먹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리고 거주한 문제를 해결한 게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헝다 파산했죠. 이 사람입니다. 쉬자인. 이 사람이 이 흐름 속에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2017년에 마윈을 넘어서 아시아 리카이싱도 넘었죠. 아시아 1위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지금 파산 부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거주의 부동산 부자였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것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자들. 이 사람이 그 볼보를 인수한 중국 자동차 창업자 리슈프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지리汽车 이런 사람 부자였어요. 성공했어요. 시대적 흐름이 중국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영역에서 또 세계적인 중국의 부자가 나올 거냐를 보면 아까 뭐 건강한 중국, 아름다운 문화 중국 이런 쪽이요. 그리고 기술.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 건강미용, 양로, 문화엔터 이런 쪽에 있는 세계적 기업이 나올 거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할리우드가 세계에서 영화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우리가 할리우드 하잖아요. 할리우드 영화 수출액이 한국 자동차 산업보다 더 크잖아요. 문화 수출이.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 중국이 영화 시장이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이제는 할리우드가 세계 최대가 아니라 중국이 세계 최대가 됐어요. 영화 시장이. 중국이 더 큽니다. 미국보다. 그래서 이제 문화 시장도 엄청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국하고 연계지어서 하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왜냐면 중국 데이터는 여기 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떤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그게 진짜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종례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런 규모와 그런 데이터 나오지? 거짓말 아니야? 부풀린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한번 중국 데이터를 체감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한국하고 연관되니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나이를 말할 때 한국 학번으로 말하는데 중국은 나이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90호 뭐 이러면 90년대 이후 출신. 그게 90년부터 99년까지 출생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80호 이러면 80년부터 89년까지 출생한 사람 말합니다. 70호 하면 70년부터 79년까지 출생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90 이후 출신, 90 이후 출신이 2억 명입니다. 중국에. 그러면 이 중에 여성이 9천만 명이고요. 남성이 1억 1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 9천만 명 여성 중에 1천만 명이 이런 성형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필러를 매서 필러. 근데 필러의 마진율이 93%입니다. 93%. 그러니까 원가가 7%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천만 명이 대부분 한국에 와서 합니다. 한국에. 그래서 저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 원장들은 그 현찰이 막 넘어나요. 왜냐면 중국 사람 현찰을 주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1천만 명이 지금 한국에 왔다 하면 나머지 8천만 명도 올 거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중국의 소비 규모가 90 이후 여성만 9천만 명 인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하게 되면 중국은 9천만 명, 딱 90 이후 출시만 9천만 명이니까 그 앞에 70 이후 여성, 80 이후 여성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시대이기 때문에 1억 명이 넘어가요. 이렇게 90 이후, 80 이후, 70 이후
1억 3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 바로 끝내야 돼요? 바로 끝내야 예? 제가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끝내요. 그래서 시간 된 건 몰랐어요. 자, 왜 한국 기업들이 또 이런 대응 방향을 하고 끝내야 완성하니까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리고 시간이 돼서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크게 세 가지 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과거에는 한국이 뭐 제조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서 중국을 공장으로 생각해서 생산해서 다시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해서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게임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1등과 중국의 1등이 세계 1등이 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서로 1등들이 협력해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확실한 거는 한국 1등, 중국 1등은 무조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어떤 영역이냐? 제가 플러스란 말을 좋아해요. 융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ESG 플러스, AI 플러스, 빅데이터 플러스, IoT 플러스, 미국 기술 플러스, 독일 기술 플러스. 근데 중국은 미국 기술, 독일 기술 바로 플러스가 안 돼요. 왜?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독일이 중국을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근데 한국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기술 플러스 독일 기술 플러스 한국은 세계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중국 1등하고 하면 세계 1등. 한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은 논리인데요. 한국은 제가 보니까 퍼스트 무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배워서 빨리 가는 건 잘해요. 그래서 미국이 빨리 가니까 미국의 소프트 파워, 한국의 디자인, 중국 시장 이런 논리로 하면은 한국은 또다시 새로운 한강 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편견만 빼면요. 마지막으로는 금융입니다. 한국은 금융이 굉장히 제조업의 하나 서포트 산업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금융 개념이 후지입니다. 이제는 금융이 한국 제조업을 선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풀라면 끝이 없는데요.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국제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CBDC 중심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다른 나라에 비교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중국 시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기회를 좀 더 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시장도 진출이 좀 더 용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화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좀 선도적으로 금융이란 개념을 자기 기업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요. 여기서 끝맺히고 질문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안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가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중국 지금 헝다 문제, 아까도 교수님 부동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헝다 사태가 지금 이게 어떻게 잘못 처리하면 일본이 부동산 문제를 처리를 잘못 30년 불황으로 갔잖아요. 중국도 첫 번째 이번에 잘못되면 아까 얘기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비전이 실현되기는커녕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두 번째 헝다 사태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을 보시는지, 첫 번째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헝다 사태 잘못돼서 중국 경제 거꾸로 이제 갈 수 있는 리스크 하나랑,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헝다를 집 산 사람들은 그냥 직접 중국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막 국유화든지 뭐니 중국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그냥 파산하게 놔둘 건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많은 방송에서 다뤘고요. 혹시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히 풀지는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찾으면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헝다는 지금 파산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에요, 그냥. 거기에 혹시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아직도 이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미 달러 채권은 지금 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파산 절차 갈 거예요. 단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국 표현으로 말하면
질서 있는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각 지방성별로 경제 체제가 돼 있어서 헝다도 이름이 헝다지만 각 지방 정부별로 헝다가 있어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정부한테 너네 기업, 너네 지방 경제에 헝다가 파산하면 어느 정도 충격이 오는지를 지방 정부가 판단해서 절차적으로 파산을 사회적 충격 없게 해라 이렇게 지방 정부가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별로 좀 다를 거예요. 처리하는 방식이. 그러면 지금 국유화가 되냐 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성에서는 그냥 파산을 시킬 거예요. 근데 조건이 되는 성에서는 그걸 갖다가 왜냐면 중국은 국유 기업도 다 지방 정부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에서는 또 거기서 좋은 자산들은 국가에서 국유 기업이 인수하는 걸로. 지금 저기 그 심천 같은 경우, 저기 광동 같은 경우 그쪽은 지방 펀드가 정부 펀드가 들어가서 그걸 인수하는 걸로 해서 결국 국유화가 되는 거죠. 좋은 자산에 한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방향이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헝다가 아니라 계속 이번에 화양랜이라는 또 부동산 그룹이 있어요. 홍콩에 상장인데 얘네가 지금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록지그룹 이런 애들 그리고 그 톱 5에 있는 삐고이웬 몇 개 있어요. 걔네도 지금 내 생각에 계속 파산 나올 사례가 파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걸 지금 봐야 돼요. 그렇게 계속 이제 화양랜이 지금 이미 나왔고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그게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그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는 앞으로 1년, 2년 동안 부동산을 구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예 내가 집이 지금 딱 사야 됨에도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거의 스톱이 되면서 이 부동산 금융들이 좋은 부동산 기업도 파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래가 일을 안 한다는 거는 부동산 기업한테는 레버리지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 되게 위험해지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가냐는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 거의 윤곽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거기까지 가냐에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인민은행 항장이 지금 광동성에 날아간 거 봐서는 비행기 타고 간 거 봐서는 문제가 그때 그 99년에 그때 중국이 국유기업들이 다 파산할 뻔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영향이냐? 그거는 하나는 중국 경제가 이게 중국은 한국하고 달라. 한국 그때 외환위기 터졌지만 중국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안 나와요. 금융위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왜냐하면 금리와 환율이 시장화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딱 닫아놨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중국 경제위기는 된다. 경제위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경제 갱착륙은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에서 6%에서 2%하고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갱착륙이면 한국은 똑같이 경제가 어려워져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것도 중국 수출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좋아져서 한국도 엄청 좋아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한국도 경제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중국 환율은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환율로는 그게 나타 안 나요. 근데 한국 환율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 환율이 지금 막 평가절하가 엄청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글로벌 IB들은 중국 경제의 숏을 중국 경제의 공매도를 못 치니까 한국에다 치는 거예요. 왜? 한국 같이 가는 체제니까. 그러면 한국 환율에다가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공매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 환율이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은 존재하죠. 환율 위험. 실제 지금 환율이 계속 지금 한국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절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해지를 지금 수출하고 이럴 때 환해지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그게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면 그게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고요. 잘못하면 한국 부동산의 하나의 또 어떤 네거티브 시그널을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국 가계부채가 심각하잖아요. 한국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죠. 1,500조 넘어갔으니까 지금 1,700조인가 800조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결국 이런 네거티브가 조금만 와도 바로 그냥 심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샥이 올 때 좋은 기업들도 같이 자산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그 헝다가 내놓은 매물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 헝다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왜냐면 걔네들이 유동성 화폐니까 좋은 걸 내놓거든요. 시장에 팔릴 만한 거. 그럼 이런 것들은 거의 절반 가격에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90%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기업의 이런 자산이 막 90%씩 떨어질 때 옛날에 한국의 외환위기 때처럼 좀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위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제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봐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좀 더 어려운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중국이 아까 말한 이런 스토리가 안 통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성장률이 얼마까지 중국 경제 성장? 저는 사실 성장률이 3% 이하로 지금 이미 떨어졌거나 아니더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사실 분석해보면 갈 게 없거든요. 경제가. 예. 그럼 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내년에 굉장히 헝다가 잘못되면 한국 경제도 같이 어려워질 가능성 되게 많이 보시는 거죠. 그렇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수출이 일단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근데 그하고 또 관계되는 게 미국 경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테이퍼링하고 또 관계가 돼요. 미국에서 돈을 이번에 그게 국회 예산, 국회 그게 부채 상한이 통과됐잖아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돈을 또 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그게 조금 더 완화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수출을 수출이 지금 엄청 증가해서 중국 경제를 지금 스무스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 예. 다시 이제 구조 조정이 늦어지는 거죠. 아까 그리는 산업 업그레이드는 계속 지체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국 잘못되면 한국 주식시장 더 떨어질 걸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이미 지금 또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글쎄요, 뭔가 새로운 게 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금리를 지금 올리는 방향은 확실하거든요. 금리 올린다는 건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네, 그게 부동산 가격하고 증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이번에는 일단 교수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잠깐의 그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시네. 헝다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아니죠. 왜냐면 중국은 일본하고 다른 게 일본 그때 부동산이 무너졌지만 산업은 있었어요. 산업이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중국은 부동산 말고는 산업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이런 저부가가치 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그걸 감안해서 쌍순환이라 해서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가겠다고 하는데 돈이 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그게 돈이 안 가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부동산을 다 파산해서 그 돈들을 빨리 나오게 해서 제조업 업그레이드 쪽으로 가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전통 경제가 또 무너지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이 경제 또 무너지면 안 되고 근데 돈은 빨리 빼서 이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 규제 정책 해온 거예요. 돈을 나오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이 무너지니까 경제가 지금 샥을 받고 있거든. 네. 그 일본이 30년 전에 그 부동산 잡을 때 논리가 똑같이 지금 재현되는 보이거든요.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려 있으니 그렇죠. 네. 약간 이 돈을 빼서 네. 딴 쪽으로 좀 돌리겠다 네. 했다가 잘못 터트려서 30년 불황으로 갔거든요. 그 중국도 그 리스크를 좀 볼 필요가 있네 교수님 말씀대로. 네.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중국은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잖아. 성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가 부도가 나도 25,000달러 이상이 되는 그 인구는 1억 명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으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혹시 지금까지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얼굴은 안 보이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다음 달에는 오프라인으로 할 겁니다. 정부의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랑 같이 겹쳐서 이걸 발맞춰서 우리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건데
미리 어나운스 드리는데 다음 달부터는 저희 학교 AI 센터에서 아침을 당연히 드릴 거고요. 즉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고 강사도 굉장히 첫 번째 다시 오랜만에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또 모시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